미국 사람들을 충분히 써도 되는 직종 아니면 그런 고용주, 그런 데서 이민 신청을 했을 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노령화 시대입니다. 미국은 영주권을 줄 때 부족하면은 그런 직종은 영주권 나오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네. 기습 질문으로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습 질문이요? 어떡하지? 과거 AP, TP와 같은 사태로 영주권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거절될 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거절될 수 있다 없다, 제가 이제 이민국 심사관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없는데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PTP가 예전에 생겼다고 해서 이번에 또 APTP가 생긴다 안 생긴다 참 예상하기는 애매해요. 실제적으로 2016년대는 그 APTP 사태가 완전히 벌어졌지만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TP라는 사항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요. 각 나라의 대사관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취업 이민이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고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의 MVC 쪽에서 각 나라의 대사관 쪽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이민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하고는 틀린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프로그램마다 AP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아져서 TP가 걸릴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크게 한꺼번에 TP 이런 부분은 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할 때 항상 고객분들께 해명처럼 하는 그래요? 질문인데요. 네. 닭공장이나 제조업 일자리에서만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간병인 같은 서비스 업종은 영주권 받기가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백과장님이 좀 답답하시겠네요. 간병인으로 영주권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저희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런데 설명해도 안 되는 거죠? 네. 서비스 업종이라고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요, 비숙련은 그 조건에 맞으면 다 됩니다. 닭공장 제조업 부분이 아니라 닭공장은 정말 사람이 모자라요. 그건 너무나 유명해요. 그리고 미국의 닭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원도 많고 거기에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포린 워커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포린 워커를 안 데리고 오고 미국 사람들을 충분히 써도 되는 직종 아니면 그런 고용주, 그런 데서 이민 신청을 했을 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HHA 같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케어해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케어하는 HHA는 영주권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노령화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쵸. 저도 좀 있으면 노령화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케어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미국은 영주권을 줄 때 부족하면은 그런 직종은 영주권 나오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돼 있어요. 백 과장님 간호사 미국에 계속 보낼 때 간호사 미국에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쉽게 가죠. 그쵸.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간병인 같은 경우도 영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잘 나온다고 결론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8번째 질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할까요? 나옵니다. 불가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고객들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숙련이 있으면 다 관심이 쌓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서브웨이라든지 피자헛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때로는 영주권 스폰서십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본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아니면은 미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해볼까 하면은 서브웨이나 어떤 큰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가맹을 주는 업종에서 우리가 한 개 할 때도 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한 20개. 그러니까 쉽게 해서 20개 해서 한 매장에 만에 한 5,000불 남는다? 그럼 5,000불 남아서 10개가 되면 5만 불, 20개면 10만 불.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또는 건실한 규모의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어느 지역권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영주권 수속을 해주는 건데 이런 고용주들은 사실 돈에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다른 업체에 이거를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주권 스폰을 걸어놓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라고 할게요. 이 업체가 전체 규모를 판다고 했었을 때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토마스 앤코 아닐까요?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나머지 2가지 질문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간병
간병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9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간병인으로 일할 때 어르신과 함께 차를 운전해서 이동을 해야 하나요? 운전이 무조건 필수일까요? 이거 예민한데 어르신들을 자기 차에 모시고 가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가끔 예외인 경우들도 발생은 하죠. 그런데 차를 모는 걸 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으로 갈 때는 자기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차가 내가 간병인을 하기 위해서 차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간병인데 차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고 미국 들어가시면 차 살걸요? 우버 타고 안 돼요. 다니고 가시는 비싸서. 거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는 있어야 됩니다. 한국처럼 버스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전철 있으면 이걸 타고 다시 내려서 다시 시티버스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생활하기 위해서 사시거든요.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이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학교는 또 어떻게 버스 타고 보낼까요? 그래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HH 하기 위해서 차를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맞아요. 운전을 못하는데 그럼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닭공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시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자차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간병인 업무는 주로 배변 처리, 목욕, 요리가 주된 업무일까요? 저희 아마 하고 있는 간병인이 좀 스페셜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외국 사람들, 스페니쉬, 그 다음에 러시아, 노년층들이 받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험을 받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배변 처리, 목욕 다 해야 되죠. 원래 간병인의 일은 다 있습니다. 배변 처리부터 다 있는데 우리 백 과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저희 HH에 대한 맞습니다. 업무를 물으시는 거죠. 배변 처리 제가 아직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할 수도 있다는 전제는 꼭 깔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좀 힘든 게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것도 좀 더 강해지면은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HH에는 지금 이 HH 고용주가 항상 원하는 게 인성 좋고 친구가 돼줄 수 있고 참 애매모호하죠. 그럼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느냐. 케어가 정말 밥 잘해주고 방 치워주고 이게 좋은 케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도록 여러 얘기도 같이 나눠주고 또 어디를 나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동행도 하고 이런 부분의 차이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HHA 자체는 정말 인성이 좋아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된 업무인가요? 있을 수도 있는데 답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카로운 10가지 질문을 대표님께 바로 즉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답변을 명쾌하고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마냥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저희 일하면서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국민수속 과정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상황을 결론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이민회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고용주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이민회사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비숙련 취업 이민의 성공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 백 과장님이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하신 걸 내가 좀 듣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성향인 것까지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성향의 좋고 나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그냥 나는 이 프로그램이 좋나 이게 좋나 무슨 가전제품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거 걱정해요. 5년, 6년 걸리면 정말 고용주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 부분들이 토마스 앵코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정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주가 현지인들도 얼마나 뽑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PAP 검내하는 거 이렇습니다. 그 고용주가 1년에 직원 미국 현지인 100명 쓰고 있는데 한 70명 외국 사람들 뽑겠다고 하면 노동부가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이죠. 이런 비율도 계속 보고 그리고 고용주가 계속 성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좀 더 뽑을 수 있는 부분. 사실 토마스 앤코 이제 20년 넘었죠. 그리고 오래 걸린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히려 대표로서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질문 내용 갖고 듣다 보면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 드는데요. 정말 막 맞춰갖고 만일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정말 고용주가 워낙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느 정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100%는 못하지만 95% 정도 해소를 해드리는데 이래도 의심스럽다 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맞다 믿고 움직였을 때 그 팔로우를 잘해서 그분들이 건너가서 일을 잘해야만이 그 다음 후속으로 가시는 분들이 잘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비숙련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